여러분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제투성이 아가씨가 유리구두 한 짝으로 왕자님을 만나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는 동화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믿을 수 없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역사 미스터리 추적자가 추적할 인물은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생 역전의 주인공, 정난정입니다. 그녀의 시작은 미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총관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어머니가 관비, 즉 나라에 소속된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일천즉천의 법칙에 따라 정난정 역시 천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양반집 교수들이 비단옷을 입고 시를 읊을 때 그녀는 부엌 바닥을 기며 설움을 삼켜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역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명종대, 왕비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실세 중의 실세. 정일품 영의정의 아내이자 스스로 정일품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심지어 그녀의 곳간에는 왕실의 내탕고보다 더 많은 금은보화가 쌓여 있었고 네로라 하는 사대부들이 그녀의 집 앞에 줄을 서서 머리를 조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천민 출신 여인이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빼어난 미모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녀만의 소름 끼치는 정치 기술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표독스러운 악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시대를 잘못 타고난 욕망의 화신 정난정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독을 품고 기어 올라간 권력의 사다리, 그 치열하고 잔혹했던 핏빛 성공신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괴물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녀가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선 중기, 신분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성벽처럼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태어날 때 정해진 신분이라는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린 정난정에게 세상은 가혹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얼자라는 멸칭 속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서자보다 더 천대받는 얼자. 양반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집안 하인들조차 은연중에 그녀를 무시했을 것이고 이복 형제들의 비단옷과 자신의 무명옷을 비교하며 뼈저린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난정의 가슴 속에는 이미 그때부터 시퍼런 도끼가 자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저들처럼 살 수 없는가? 왜 단지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이토록 비참해야 하는가? 세상이 정해놓은 불합리한 규칙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겠다는 야망이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멸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이죠.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미모와 기회였습니다. 실록에는 그녀의 외모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을 사로잡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기생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천민 여자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바로 권력자의 첩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교태와 가물을 익히고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화술을 연마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남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실세, 문정왕후의 친동생 윤원영이었습니다. 당시 윤원영은 누나인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으며 권력의 중심으로 막 진입하고 있던 야심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든든한 정치적 조언자나 마쿠에서 꾸준히를 처리해줄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의 본처 김씨는 명문가 규수였지만 권력 투쟁과는 거리가 먼 그저 조신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윤원영이 정난정을 처음 만난 순간 그는 단번에 그녀의 비범함을 알아봤을 겁니다.
단순히 예쁜 기생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종류의 야망을 품은 여자.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와 세상을 향한 복수심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난정 역시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야말로 내가 잡아야 할 동아줄이다. 이 남자를 통해서라면 내가 꿈꾸던 세상의 꼭대기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난정은 윤원영의 소실, 즉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평범한 첩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잠자리 시중이나 드는 여자가 아니라 그의 머리가 되고 손발이 되어 권력의 핵심부로 파고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원영에게는 단순한 애첩이 아닌 정치적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를 뒤흔든 세기의 커플, 아니 세기의 공범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첩이 된 정난정.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고작 권세가의 첩실 노릇이나 하며 비단옷 몇 벌 얻어입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원영이라는 남자는 권력의 중심부로 가는 다리일 뿐, 진짜 권력의 심장은 구중궁궐 깊은 곳, 바로 윤원영의 누나 문정왕후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문정왕후는 남편 중종이 죽고 어린 아들 명종이 즉위하자 수렴청정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여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 해도 궁궐이라는 닫힌 공간에 갇힌 왕후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믿을 수 있는 신복이 절실했습니다. 정난정은 바로 이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원영을 통해 궁궐을 드나들기 시작한 정난정은 특유의 화술과 명민함으로 문정왕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왕후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짚어냈고, 때로는 시중의 소문을, 때로는 정적들의 동태를 왕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천한 신분 때문에 겪었던 산전수전이 역설적으로는 궁궐 안의 온실 속 화초들은 흉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문정왕후에게 정난정은 단순한 동생의 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말동무이자 가장 은밀한 욕망을 공유하는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왕후의 총애를 등에 업은 정난정의 위세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첩이라는 신분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권세를 부려도 그녀는 어디까지나 윤원영의 소실일 뿐 정식 아내인 정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도 없었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평생 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천민의 서름을 자식에게 대물림한다는 것, 야망 덩어리인 정난정에게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정난정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리가 없으면 만들면 된다. 주인이 비켜주지 않으면 주인을 없애면 그만이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눈길이 향한 곳은 바로 윤원영의 본처,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김씨는 명문 거족의 딸로 덕망이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에게 그녀는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난정은 윤원영을 조종하여 김씨를 구박하게 만들고 심지어 김씨의 밥에 독을 탔다고 전해집니다. 실록의 기록은 더욱 건조해서 더 소름이 돋습니다. 윤원영이 정난정의 말을 듣고 본처 김씨를 내쫓았고 김씨는 쫓겨난 뒤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난정이 독살한 것이라 수군댔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뒤에는 서슬퍼런 문정왕후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죄 없는 본처를 독살하고 그 자리를 꿰찬 첩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동생 윤원영과 정난정의 이 끔찍한 범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난정을 정식 부인으로 승격시켜주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호가 아니었습니다.
내 편이라면 살인자라도 상관없다는 권력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지자 정난정의 폭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윤원영의 아내가 아니라 조정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비선 실세가 되었습니다. 1545년 조선 조정을 피비린내로 물들인 을사사화. 대윤과 소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수많은 선비가 역적으로 몰려 죽어나간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후에도 정난정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와 윤원영 사이를 오가며 살생부를 작성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전하를 욕보였습니다. 누구누구가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의 혀끝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멀쩡한 선비들이 고문장에 끌려가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정난정에게 사화는 정의 구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잔혹한 복수극이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이제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윤원영의 집 안방에 앉아있는 정난정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녀의 집 문지방에 닳도록 뇌물이 들어왔고 정난정의 말 한마디면 낙방한 거지가 하루아침에 고위 관료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정난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에 취한 자는 반드시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한 정난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 세탁을 넘어 조선의 경제와 상권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창고보다 더 크고 화려했다는 정난정의 곳간. 그 안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정난정은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할 기름, 바로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자 정난정은 조선의 경제를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나라의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의 창구가 바로 정난정의 안방이었습니다. 군수 자리는 얼마, 판서 자리는 얼마. 정찰제라도 있는 것처럼 벼슬에는 가격표가 매겨졌고 돈다발을 싸 짊어지고 온 자들이 그녀의 집 앞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관직에 나가지 못하고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돈으로 벼슬을 사서 백성의 고요를 짜내는 악순환. 그 중심에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녀는 상인들과 결탁하여 쌀과 소금 같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매점매석을 일삼았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정난정의 창고에는 곡식이 썩어날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의 목숨값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실록과 야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집에 쌓인 재물이 국고보다 많았다. 한양의 좋은 집과 기름진 땅은 모두 그들의 소유였다. 가히 조선 최고의 재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난정은 그녀 인생의 정점이자 조선 신분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스스로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정경부인이란 정일품 당상관의 아내에게 내려지는 여성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입니다. 노비의 딸로 태어나 기생을 거쳐 첩이 되었던 여인이 명문가 양반 부인들도 평생 한번 오를까 말까 한 최고의 자리에 등극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사대부들은 경악했지만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있는 그녀 앞에서는 거드로나마 축하 인사를 건네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정난정은 느꼈을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발 아래 꿇지 않는 것은 없다. 성공에 도취한 정난정의 오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만은 완벽한 양반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천한 피를 세탁하기 위해 왕족이나 당대 최고의 명문가와 자식들을 결혼시키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실 종친의 집안에 억지로 혼담을 넣고
거절하면 윤원영을 시켜 멸문지화를 내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족들조차 그녀의 섰을 펄언 위세에 눌려 며느리로, 사위로 그녀의 자식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도덕도, 예법도, 상식도 정난정의 욕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무시비롱이라 했습니다. 열을 붉은 꽃은 없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녀의 권력에도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65년 정난정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녀의 든든한 뒷배이자 그녀를 괴물로 키워낸 주인 문정왕후가 승하한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죽음. 그것은 정난정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패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문정왕후의 치마폭 안에서 온갖 전횡을 일삼았던 윤원영과 정난정.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살인파 선비들과 백성들의 분노가 왕후의 죽음과 동시에 활화산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 앞에서 굽실거리던 대신들의 눈빛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난정을 정경 부인이 아닌 나라를 좀먹은 요사스러운 계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윤원영조차 누이의 죽음 이후 급격히 힘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정난정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금은보화도 하늘을 찌르던 위세도 다가오는 파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선을 삼켰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산산조각 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살인파의 탄핵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동안 정난정과 윤원영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대간들은 봇물 터지듯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내관매직, 국정농단, 부정축제, 그리고 본처 김씨를 독살한 폐륜 행위까지. 조정은 순식간에 윤원영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고 명종조차 더 이상 외삼촌인 윤원영을 감싸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윤원영은 삭탈관 직당하고 정난정과 함께 황해도 강음이라는 시골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한양의 저택을 뒤로하고 초라한 유배지로 향하는 길, 백성들은 그들의 가마에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정난정을 진짜 지옥으로 떨어뜨린 판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환천이었습니다. 환천. 다시 천민으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정일품 정경부인의 직첩을 박탈하고 원래 신분인 노비로 강등시킨다는 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씻어내려 했던 천민의 굴레, 그 끔찍한 족쇄가 다시 그녀의 발목에 채워진 것입니다. 정난정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참혹한 형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다시 부엌 바닥을 기어야 했던 그 비참한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들이닥칠 것만 같은 불안감,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 야사에 따르면 정난정은 유배지에서 극심한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독살했던 본처 김씨가 피를 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내 자리를 내놓아라 하며 목을 조르는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이라는 마약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발가벗겨진 인간의 나약한 공포뿐이었습니다. 1565년 11월 13일,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낀 정난정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항상 허리춤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바로 독약이었습니다. 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겠다. 조선을 호령했던 역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죄값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녀는 독약을 단숨에 들이켰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60세 안팎.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롤러코스터 같았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그렇게 비극적인 독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죽고 닷새 뒤 남편 윤원영 역시 식음을 전폐하고 피를 토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세기의 권력 커플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정난정의 죽음 이후 조선 사회는 그녀를 희대의 요부, 나라를 망친 악녀로 규정하고 철저히 매장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은 벼슬길이 막혔고 그녀의 이름은 탐욕과 폐륜의 대명사가 되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미스터리 추적자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정난정은 단순히 욕망에 눈먼 악녀이기만 했을까요? 그녀가 살았던 조선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핏줄이 천하면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했던 세상. 정난정의 악행은 분명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녀를 괴물로 만든 것은 어쩌면 그 숨막히는 신분제라는 시스템이 아니었을까요? 그녀에게 허락된 합법적인 성공의 사다리가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않았을까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난정은 유리천장을 깨부수기 위해 온몸을 던진 야심가였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정치판에 뛰어들어 판을 흔들었고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감각과 경제적 수완은 분명 시대를 앞서간 비범한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유리천장을 깬 조각으로 타인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상승을 위해 죄 없는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했으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리사욕만을 채웠습니다. 능력이 없는 야망은 망상이지만 도덕이 없는 야망은 재앙이라는 것을 정난정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과 유리천장은 존재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반칙과 특권도 서슴지 않는 21세기의 정난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난정의 삶은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용기는 위대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도덕을 잃어버린다면 그 성공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을 품고 세상을 삼키려 했으나 결국 그 독에 스스로 삼켜진 여인 정난정. 그녀의 묘비 없는 무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성공은 정당합니까? 지금까지 역사 미스터리 추적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정난정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번. 현실에 순응하며 이름 없는 노비로 조용히 산다. 2번. 정난정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분 상승에 도전한다. 3번. 아니면 제3의 길을 찾는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대담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역사는 여러분의 해석으로 완성됩니다.